안녕하세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정보가 있고 거기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보가 있는 A스튜디오 TV의 헬레나 전은정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 공부를 하면서 건강 원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건강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주부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들의 건강도 관리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건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하신다면 저처럼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달아봤습니다. 먼저 건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건 아니고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은 보통은 신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요즘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면역력과 체력. 요즘에는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나는 면역력이 좀 약한 것 같다. 또는 나는 무엇을 할 때 체력이 좀 딸리는 편이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건강 고민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면서 질병이 치유가 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질병도 우리가 건강에 대한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성장.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의 면역력보다 오히려 키성장에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키 또한 하나의 스펙에 들어가기 때문에 키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키가 좀 커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수건 사업이죠.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이어트도 건강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살을 그냥 빼는 것만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이 더불어 좋아지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건강 고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많은 고민들에 각각 맞는 솔루션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건강의 원리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건강 고민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단순히 다 한 가지로 몰아서 여러분께서 케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건강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누구나 바라는 삶입니다. 보이시죠? 화면에 스티브 잡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말 많은 부를 누리신 분이신데 그분도 건강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셨습니다. 그분이 수술실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던 말씀이래요. 가장 후회되는 일은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그 질병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건강한 삶은 누구나 바라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사실 이런 홈스쿨링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홈스쿨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총 10강으로 준비가 되고
줄은 5주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은 인체와 자연 치유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노화가 돼가고 또 질병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1강에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음식과 영양소,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지, 그리고 그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또 건강하려면 우리가 어떤 비율로 먹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잘 먹는다고 하는 먹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장에 대한 건강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장에서 결국에는 흡수가 되는데,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다시 유입이 돼서 혈액이 오염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장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청, 뇌청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장을 건강히 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경피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피독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십니다. 말 그대로 피부로 흡수되는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개인 목욕용품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세제 등이 우리 몸에 어떻게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경피독에서 피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강입니다. 물과 정수기.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정수기가 걸러진 물이 이로운 물인지 아니면 혹시 오염된 물인지, 우리 몸에 이로운 물이 될 수 있는 정수기는 또 어떤 정수기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입니다. 7강은 호흡과 스트레스 그리고 공기. 어떻게 보면 물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몇 분이나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네, 그만큼 공기의 중요성이 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가 또 중요한 것만큼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폐에 좋은 호흡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공기청정기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강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그냥 쉬운 말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를 살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인의 사망 원인 4위가 약물 부작용이라는 걸 혹시 아셨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약물을 과다 복용을 하고 있고 그 약물들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약물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8강에서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강은 주방용품과 선택 방법. 아니,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웬 주방용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 재료로 사용해서 음식을 한다고 해도 주방용품의 선택이 잘못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요리를 하지만 그 재료에 대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를 지켜줄 수 있는 주방용품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강입니다. 피부 건강과 화장품 선택 기준. 피부는 미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해야지 건강한지, 그리고 하나 이상은 모두 쓰고 있는 화장품,
화장품에 대한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강으로 이루어진 홈스쿨은 한 번에 한 주에 2강씩 시작이 될 겁니다. 자, 홈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홈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거듭나는, 건강을 잘 케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많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강관리사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아직 민간 자격증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협회는 국제건강코디네이터 협회입니다. 20년이 넘은 역사가 있고요. 초대 협회장으로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 황수건 박사님께서 협회장을 지내셨던 협회입니다. 여기서 발급하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그래도 조금 전망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1년에 4번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일정이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11월에 건강관리사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건강관리사 시험을 대비해서 특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에 한 4주 정도로 질병과 관련해서 특강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공부를 하면서 건강관리사 자격증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주 후에 건강관리사 대비 특강도 함께 하시면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건강에 대한 홈스쿨링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나요? 건강은 옆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안다면 간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공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인체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면역력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데 사람마다 면역력은 또 다 다릅니다. 그 면역력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력. 말 그대로 스스로 치유한다는 뜻이죠. 우리 몸에 이런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우리가 세포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세포가 뭔지, 세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혈액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혈액이 우리 몸에서 왜 중요한지,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가는데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학을 선택해서 우리 몸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세균을 막아주고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누구는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더라. 누구는 면역력이 약해서 약한 바람에도 약한 찬 기온에도 금방 감기가 들더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면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몸을 이렇게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할까요? 면역력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 세균을 막아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다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면역력을 타고난 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면역력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면역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치유력. 우리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자연의 원리, 어떻게 보면 최상의 치료법이야말로 바로 자연 치유력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있다면 이렇게 건강한 심신 유지가 가능하지만 자연 치유력이 없다면 우리 몸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면역력이 잘 가동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우리가 이겨내는 힘을 말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키워지려면 이 면역력이 잘 가동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잘 가동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면역력이 잘 가동되려면 첫 번째,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정상 체온을 유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온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떨어지고 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또 5배 내지 6배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정상 체온을 유지 못할까요? 우리의 식습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가 있으니까 늘 찬 걸 꺼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 걸 먹어서 우리 체온이 내려가면 그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노력들이 다 그 체온 올리는 대로 다 몰려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지 우리 몸이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온열요법, 그리고 우리가 찬 것을 너무 먹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도 필요합니다. 얼죽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신다는 분. 네, 우리가 찬 거를 먹는 것은 그다지 우리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열량 음식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량 음식은 뭘까요? 우리 몸에 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량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잘 타서 에너지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 에너지가 잘 나오지 못하면 그 내가 먹었던 열량 음식들은 내 몸에서 노폐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작용하는 백혈구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백혈구의 특징이 배고플 때는 바이러스, 식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잘 하지만 백혈구가 배가 부르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소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평상시에 소식을 하는 것이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질의 에너지원과 효소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 우리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또 풀어드릴 텐데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잘 발생하려면 효소가 잘 나와야 하는데 그 효소가 잘 나오고 몸에서 잘 작용을 하려면 자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가공 음식이 아닌 자연 음식, 즉 자연 음식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력이 잘 가동이 되려면 체온 유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는 소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면역력이 잘 가동되려면 이런 음식과 체온 유지를 해서 우리 혈액이 깨끗하고
이 깨끗한 혈액이 우리 몸을 잘 순환된다면 면역력이 잘 가동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세포가 참 복잡하죠? 네,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60 내지는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라 사실 감이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런 작은 세포들이 결국에 우리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인체를 이렇게 쪼개보면 기관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이렇게 기관으로 나눠지고 그 기관에는 각각의 장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들을 또 쪼개보면 조직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하면은 그 기관의 그 장부의 조직을 조금 떼어내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직을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그 조직을 또 쪼개면 우리 몸은 세포,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세포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조직이 건강할 것이고 장부가 건강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네. 이 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포가 매일 100억 개 이상들이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세포도 각자 사이클이 있어서 생겨났다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사멸이 되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포가 제대로 세대교체, 내가 사멸되면서 다음 세포에게 내 정보를 전해줄 때 좋은 정보를 전해준다면 좋은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질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양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포에는 어떻게 영양소를 공급할까요? 바로 혈액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세포 각각의 혈액이 다니면서 혈액 안에 있는 영양과 산소를 이 세포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건강하려면 혈액이 건강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잘 가동되려면 이 혈액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포의 재생주기. 세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만들어진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세포마다 다른 재생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는 수분에서 14일, 적혈구 같은 경우는 3, 4개월, 그리고 피부는 약 4주, 그리고 장기는 4개월, 난자는 10시간에서 24시간, 정자는 2, 3일, 그리고 신경세포는 한 7년 정도마다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60년이나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다치고 치매가 걸리면 60년이 지나야지 완전히 세포가 다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뇌세포와 뇌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세포의 재생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결국에는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세포들이 한번 다 재생이 돼서 정말 깨끗한 세포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뇌세포까지 정말 깨끗하게 재생이 되려면 60년이 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장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보통 각 장기에 있는 세포들의 영향을 주는 혈액이 적혈구가 3, 4개월 정도 재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혈액이 맑아지려면 한 3, 4개월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건강하기 위한 혈액을 깨끗이 하려면 적어도 3, 4개월 정도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건강관리를 할 때 1, 2주 내지는 한두 달 해보고 에이 이건 나한테 맞지 않네, 건강해진다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강해져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건강을 좀 관리해야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3, 4개월 정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3, 4개월 정도가 과연 긴 시간일까요? 네, 아닙니다. 3, 4개월 정도의 노력으로 혈액이 맑아진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몸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혈액입니다. 혈액은 우리 체중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게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액이 우리 몸의 전체를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혈장과 3개의 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에 있는 좀 물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혈장은 구성 요소가 물이 91%입니다. 대부분 물이 차지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이 하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물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시겠지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혈액 관리하다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3개의 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소를 각 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에 맑고 깨끗하고 영양가가 있는가는 이 적혈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 나면 안 되겠죠. 지혈작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혈에 응고작용을 해서 우리가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지혈작용을 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은 이렇게 혈장과 3개의 혈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혈액은 물과 우리가 먹은 물,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세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과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물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혈액을 어떻게 만드냐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액은 깨끗하지 않고 오염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만병의 원인은 이 독소로 오염된 혈액이라고 하는데 혈액이 왜 이렇게 독소로 오염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봤더니 내독소,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독소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런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열량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열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 열량소가 우리 몸에서 연소를 잘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연소 과정에서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가 있어야지 연소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부족하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 다 못 가고 남게 되죠. 그 남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독소와 노폐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부족하면 독소, 노폐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이 효소가 충분하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독소도 줄어들겠죠. 이 효소를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에서 물, 비타민,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 부분에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잘 활성화되려면 내가 깨끗한 물과 영양가가 높은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독소입니다. 말 그대로 체외에서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독.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이왕이면 마셔야지 호흡독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기는 우리가 가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숨을 쉬는데 그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공기는 폐를 거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독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실외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내에 있으면 호흡독에 우리가 노출되는 위험이 참 큽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장독. 대장독은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독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독이죠. 주로 우리가 자연식품이 아닌 가공음식과 그리고 약물을 먹게 되고 오염된 물을 먹게 돼서 우리 몸에 오염물질도 같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혈액으로 유입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장을 자극하게 되면 장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럼 그 손상된 장벽으로 혈액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독소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다시 탁해지고 그 탁해진 혈액이 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서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피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피독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제를 쓰느냐, 매일 사용하는 목욕용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바르는 연고도 바로 경피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나마 간을 거쳐서 일부 해독이 된다고 하지만 피부에서 들어오는 독은 바로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 내지 림프로 경피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도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독소가 들어오기만 하고 배출은 안 될까요? 배출이 된다면 정말 너무 좋겠죠. 근데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하면 우리가 독소 배출을 잘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대변, 소변, 그리고 땀으로, 그리고 모발이나 손발톱 등으로도 우리는 독소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야 배출이 잘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독소 배출이 잘 안 되고 그 배출되지 않은 독소들이 내 몸을 또 공격하고 그래서 건강해지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유입된 독소를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진단학이나 외과학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단에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학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암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상처 치유라든가 외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어떤 응급 상황이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증상을 해결하는 게 중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의학은 어떻게 발달이 하게 되냐면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그 질병에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열이를 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바로 해열제를 처방해주죠. 열이 정상보다 높다라는 것은 증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해열제를 주면 열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연의학에서는 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 몸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건 어딘가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백혈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뭔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혈구는 몸의 체온이 높으면 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백혈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발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은 증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백혈구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영양소를 주거나 뭔가 몸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도 혈압이 높으면 현대의학에서는 바로 혈압약을 처방해 줍니다.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찾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혈액이 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면 혈압은 저절로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학입니다. 예전에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처방받는 현대의학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우리의 식습관이 잘못돼서 생겨난 생활습관 병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의학이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우리가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습관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번 1강에서는 면역력과 우리의 자연 치유력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식 피라미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식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그 잘못된 식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단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보시면 음식의 구성,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 우리의 식생활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MO의 폐해, GMO가 우리의 식단에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을 건강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건강식 피라미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족한 식단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영양소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리고 천연 비타민과 화학 비타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 대부분 열량소와 조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량소는 열, 즉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 열량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조절소는 이 열량 영양소가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로 비타민, 미네랄, 또 식물 내재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그림에 비유해 보면 이해가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장작이 보이시죠? 장작은 열량소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작을 태우려면 불씨가 필요합니다. 이 불씨가 조절소의 비유가 됩니다. 이 장작, 즉 열량소가 모두 타고 에너지를 낸 후에 가벼운 재만 남는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려면 불씨가 활활 타야지 장작이 잘 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씨, 즉 조절소가 부족하다면 장작이 타다가 남겠죠. 타다 남은 장작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구성해서 먹을 때 열량소, 조절소가 모두 갖춰져 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를 보겠습니다. 현미는 열량소와 조절소가 모두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미를 주로 먹습니다.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조절소가 모두 빠져버린 열량소만 남아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사과를 보겠습니다. 사과는 열량소와 조절소가 모두 들어있는 과일이지만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모두 벗겨낸다면
조절수를 다 빼내고 열량소만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량소만 많이 먹고 조절소를 먹지 못한다면 이 열량소가 제대로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우리 몸에 그대로 독소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게 된 독소는 혈액을 탁하게 하고, 탁해진 혈액은 세포에 제대로 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왜 우리의 식단이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화학농법. 우리가 대량으로 재배하고 속성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화학적인 비료를 많이 쓰고 화학농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토양은 비료 때문에 산성화가 되고, 토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미네랄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자란 식물은 영양가가 없는 무영양의 농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무영양의 농산물이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길고 복잡해진 농산물의 유통 과정. 우리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게 아닌 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됩니다. 식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했을 경우에 햇빛에 받으면 30에서 50%가 영양소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트에서 야채를 사가지고 오면 바로 요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또 30에서 50%가 영양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 조리 과정에서 또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는 영양가가 없는 식품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양 불균형의 식생활. 우리가 자연식품이 아닌 가공식품, 인스턴트, 그리고 GMO 등을 먹으면서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식생활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조절소가 부족하고 열량소만 많은 식품들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우리 몸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영양을 조사해 보니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생활을 개선하면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개선이 될까요? 네, 보고서에 봤더니 식생활 개선만으로도 50에서 80%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잘못된 식생활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생활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 질병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의 개선,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는 천연 원료 기반의 영양제를 보충해서 영양소가 충분한 식생활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GMO의 폐해입니다. GMO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GMO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재조합하거나 변형을 시킨 농산물 또는 그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모두 GMO라고 합니다. GMO는 지구상에 사실은 없었던 새로운 변종을 만드는 거죠. 처음 시작은 농약회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농약을 뿌리니까 잡초가 죽어서 좋은데 수확해야 하는 농작물마저도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농약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잡초는 죽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작물을 만들게 된 겁니다. 미국 보고서에서 실험을 보니까 아이들이 자폐증이 늘어나고 알레르기와 암이 유발되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아이들이 먹는 옥수수 시럽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옥수수가 바로 GMO로 만들어진 옥수수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GMO가 옥수수, 그리고 콩, 감자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보니 새로운 변종을 만들다 보니까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그리고 이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불임이 종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GMO의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GMO 표시법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GMO 세계 수입의 1위라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일본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 가축 사료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 이상 사용됐을 경우에 GMO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0.9% 이상만 들어가도 GMO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MO 원료 중에서 사용량이 상위 5순위 안에 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용유, 간장, 그리고 참치,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들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원료는 GMO지만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GMO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콩, 옥수수, 유채는 표시 대상이지만 그것으로 만든 대두유, 옥수수유 등은 특히 또 유채유, 이런 식용유들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표시가 없으면 안 들어있는지 우리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포도씨유라든가 올리브유, 또 국산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O는 이렇게 식품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축 사료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의 대부분이 옥수수인데 99%가 GMO라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 외에 의약품에도 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우리가 링거라고 하죠. 보통 맞는 포도당 주사제에 옥수수가 들어가는데 그게 GMO 옥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맞는 백신, 그리고 호르몬제의 원료도 바로 이 GMO 옥수수라고 합니다. 이 GMO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GMO의 폐해가 지금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부터는 GMO 농식품을 완전 표시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언제쯤 이렇게 표시제가 완전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우리 현명한 소비자들이 GMO를 가려서 식단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대 영양학과 교수님이 쓰신 저서에서 이런 음식 피라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부분은 많은 양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위로 갈수록 적게 먹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매일 먹으면 좋거나 매일 하면 좋은 부분입니다. 운동과 체중 조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체중 조절이나 운동 없이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주 3, 4회 정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보다는 체지방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체중 조절은 매일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은 매끼 식사 때 드시면 좋은 식품입니다. 전곡류. 전곡류라는 건 고정이 되지 않은 우리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과 기름. 이런 식품들은 매끼 우리 식사에 꼭 챙겨서 먹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부분은 하루에 한 번 내지는 3번 정도 식단에서 필요한 식사라고 합니다. 생선이라든가 가금류, 그리고 씨앗 내지는 견과류. 네, 하루에 한 번 내지 3번 정도 섭취를 권장하는 이 식품들은 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입니다. 우리 식단에서
단백질과 오메가3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층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꼭 챙겨 드세요 하는 식품입니다. 네, 유제품과 칼슘 보충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칼슘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 보충제를 어디서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데요. 칼슘 보충제의 원료를 제일 좋은 원료는 바로 해조 분말이라고 합니다. 칼슘제를 선택하실 때는 해조 분말 내지는 굴 껍데기가 들어있는 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층입니다. 5층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어야 할 아주 가끔 드시기를 권하는 부분입니다. 붉은 육류, 고기류죠. 그리고 정제된 곡물, 정제된 곡물이니까 밀가루, 그리고 감자, 케이크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드시면 좋겠지만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단을 챙겨 먹더라도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종합 비타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알코올은 적당히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히는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적당히는 보통 와인 한 잔 정도, 혹자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이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양을 권하고 있습니다. 건강 피라미드를 보시면서 우리가 식단을 챙기시면 우리 몸이 건강한 그런 식단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좀 전에 종합 비타민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버드 의대에서 매일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합 비타민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타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크게 나누자면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이 있고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은 자연에서 얻어진 곡물, 과일, 채소 등에서 그리고 생선에서 추출하고 농축한 비타민입니다. 그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실험실에서 석유 제품을 화학적 공정을 거쳐서 만든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겠죠. 그런데 차이를 보시면 천연 비타민은 체내 흡수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체내 흡수율이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천연 비타민을 선택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많은 흡수율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실험실에서 화학적인 공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은 과일, 채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이 식물 영양소가 우리의 보조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단일 비타민을 만들다 보니까 보조 요소가 없어서 이 보조 요소 대신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또 낭비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과학도 이 자연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연에서 원료를 얻은 비타민을 선택해서 가려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수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평균 수명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을 말합니다. 건강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내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면,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오늘 첫째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